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암은 50세 이상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생활 습관과 그리고 식습관의 변화로 인해서 젊은 암 환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20세에서 49세까지 대장암 환자 발병률을 살펴보니까 인구 10만 명당 12.9명으로 전 세계 1위에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요. 매일 과음을 했을 경우에는 이 발병률이 4.6배까지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술도 마시는데 거기에다 비만까지 더해지면 이 대장암 발병 위험이 훨씬 더 커진다고 하는데요. 젊다는 이유로 방심하지 말고 절주도 하고 식습관도 관리를 하고 꾸준히 운동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의보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의 원장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이경민 원장님, 김혜영 원장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대장 건강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들어보니까 야식을 먹게 됐을 경우에는 대장 건강에 많이 안 좋다라고 하던데 아무래도 야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에 들기 때문에 대장에 부담이 가서 그런 걸까요? 예, 있습니다.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일어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세균 때문에 이제 발암물질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설명드리면은 사람의 위는 약간 굽어 있어요. 네. 굽어 있다 보는데 사람 자다 보면은 옆으로 들어 누울 수도 있고 뒤로 누울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안에 음식물들이 역류를 내 가지고 이제 여기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들이 위 안에 있을 때 이때 소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러다 보면은 발암물질 만들어질 수가 있고 이러다 보면은 대장암이 이제 발병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또 야식이야 이랬을 것 같아요. 네. 야식은 정말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하지 않아야 된다. 지양해야 한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대장에 좋은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식이섬유를 많이 챙겨 먹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김 원장님 정말 그런가요? 예.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를 시켜줄 수 없는 탄수화물이거든요. 아, 소화가 안 돼요? 예,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네네. 이 식이섬유가 이제 대장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대장까지 들어가면 일단 물을 흡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장에 이제는 장 속에서 부피가 늘어나니까 장 운동을 촉진시켜서 변비를 예방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 내에 유해 물질들을 같이 끌고 내려가 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장 내에 부착된 이제 여러 가지 좀 독소들이나 이제 담즙산 아니면 발암 물질들을 같이 네.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그래서 점막 상태를 건강을 유지를 해줄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 또 다이어트나 이제는 당뇨 쪽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예. 포만감이 느껴지니까 이제 먹는 양이 줄어들거든요. 원장님 네. 그 식이섬유 들어있는 뭐 식품이 고구마라든지 바나나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전 이걸 사실 먹고 나면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이제 응아가 좀 양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게 혹시 그러면 식이섬유가 소화가 안 되고 그대로 나와서 그런 건가요? 예, 그대로 나와줘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이런 식이섬유도 물에 녹는 가용성 식이섬유가 있고 네.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는데요. 대변량을 늘려주는 거는 불용성 식이섬유고 가용성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는데 우리 몸은 소화 흡수를 못 시키지만 이제 대장 내 이제 유익한 유산균들의 먹이가 될 수가 있어서 장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대변량이 많아져도 네. 장애에게는 좋은 거네요. 그렇죠. 아주 굉장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게 뭐 식이섬유를 먹고 나면 장에 있는 것들을 싹 긁어서 내려오니까 이제 양이 많아지나 보다 생각했는데 일단 이 식이섬유라는 것 자체가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뱃속에서 어떤 청소부 역할을 해준다. 네. 이 부분을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볍게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여의보감 첫 번째 건강
건강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속에서 끓어오르는 느낌은 드는데 그게 잘 해소가 되지 않는 증세, 아마 현대인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증세일 것 같은데요. 바로 화병입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발병을 하면 이제 학명도 화병이잖아요. 그렇죠? 영어로도 화병이거든요. 네네. 자, 이제 이 화병에 대해서 원장님들과 알아볼 텐데, 자, 이 화가 몸에 어떻게 작용하기에 이 신체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 이 원장님 설명해 주실까요? 예. 사람 살면서 화를 많이 내게 됩니다. 누구나 뭐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화를 내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화를 내다 보면은 순간 끓어오르는 느낌, 맞아요. 몸 안에서 뭔가 위로 끌어오르는 느낌. 네. 심하면은 이제 목 뒤에도 잡을 수도 있고 그 얼굴도 빨개질 수도 있고 눈도 빨개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증상이 좀 반복되다 보면은 화병이라 지금 나타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화병의 일단 화병의 정의부터 보면은 화병의 정의는 다양한 부정적 정서중, 분노 감정, 우리가 화가 나는 증상 이런 거를 해소하지 못해서 화의 양상, 갑자기 열이 올라오거나 혈압이 높아지거나 이런 걸 말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특징이 좀 있는데 신체 증상으로 아까 나온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증상 중 하나가 가슴 답답함, 뭔가 속에 꽉 막힌 느낌이 있다. 이럴 수도 있고 치밀어 오름, 뭔가 열을 받았는데 몸 안에서 목이 올라와가지고 울컥울컥 올라온 느낌. 부하가 치민다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네. 느낌입니다. 그리고 목이나 명치에 덩어리진 느낌. 이런 경우가 은근히 있는데 이제 네. 어머님들 얘기하다 보면은 화병 증상 있으신 분들 보면은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아요. 아니면 목에 뭔가 덩어리가 적어서 딱 달라붙은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억울함, 분한 감정, 마음의 응어리나 한 이런 것들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 화병을 그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국의 문화 관련 증후군으로도 파악을 한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말이죠? 이게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발행하는 DSM-4란 기준이 있습니다. 네. 네. 현재는 DSM-5 기준을 쓰고 있는데 이 DSM-4 기준에 보면은 화병이란 거, 화병을 문화 증후군 중 하나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화병은 특히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2013년 화병에 대해서 화병 임상 진료 지침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화병의 코드도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추가 다쳤다 이러면은 S134 이렇게 병말 코드가 있는데 네. 화병도 이제 병으로 인정받아서 U222이라는 코드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 진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문화 관련 증후군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이게 참는다는 게 미덕으로 여겨졌던 시기가 있었고 그런 문화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도 하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게 계속 눌려 있다가 뭔가 폭발을 하면 그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꾹꾹 눌려가지고 이걸 계속 참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화병도 보면은 단계가 있어요. 한 번에 확 올라오는 게 아니라 네네. 여러 단계를 거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가족적 원인. 우리 가족 내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 예. 가장 많은 게 고부간의 갈등이죠. 네. 명절 때. 그렇죠. 명절 때 네네. 이제 많이 나오는데 가족적 원인 그리고 부정적 경험, 트라우마. 예를 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겼다. 아니면 뭔가 어떤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트라우마가 생겼다. 이런 단계가 있는데 예. 이런 단계가 이제 지속되다 보면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근데 지속되다 보면은 편집적 경향이라고 뭔가 계속적으로 편집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러다 또 반복되다 보면은 당연히 사람이 예민해지게 돼 있고요. 네. 뭔가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면은 또 이럴 수 있구나 하면서 사람이 예민해지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은 사소한 일에도 분노하고 화를 잘 내게 됩니다.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되게 돼요. 그리고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 보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간 가부장적인 사회 제도가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운명주의, 집단주의 같은 좀 특이한 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보면은 이제 불공평한 사회 때문에 이런 가부장적 문화나 여러 사회적 문화 때문에 내가 지금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뭔가 손해를 보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다고 느끼다 보면은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이것 또한 화병으로 발행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꾹꾹 참다 보면은 화병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어떤 양상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과거 사회에 많이 있었던 그런 문화 같은데 사실 그때의 젊은 시절을 보내시고 또 그때의 어떤 그 며느리상이랄까, 뭐 엄마상이랄까 여기에 갇혀 계신 분들이 지금의 이제 어머니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어머님들이 화병을 더 많이 앓고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원장님?
예, 맞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은 화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단받은 사람들 보면은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아. 네. 특히나 말씀하신 대로 어머님들 나이 네네. 40대, 50대, 60대 물론 20, 30대는 없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40대, 50대, 60대로 갈수록 화병에 진단받는 확률이 더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은 60대 이후부터는 조금 더 줄어든 경향성이 있어요. 오, 그럼 왜 그런가요? 보통은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좀 너그러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화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네네. 40대, 50대, 60대 보면은 육아 스트레스도 있고 그리고 고부간의 갈등도 심한데 이제 6, 70대 되면은 그 갈등에 대해서 조금 더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아, 약간 네네. 초연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또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보면 이제 어머니가 그 가장 큰 어른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집안에서. 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해소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나도 혹시 화병인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걸 체크할 수 있는 그 리스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원장님 알려주시죠. 네. 리스트 보면 총 15가지가 있어요. 네. 다 설명하기 힘들고 제일 대표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네. 가장 첫 번째는 보면은 아까 억눌러 있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내 삶이 뭔가 살고 있는데 불행한 것 같다. 뭔가 이런 경우 있고 그리고 서러움을 느끼고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뭔가 화병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언가 가슴 안에서 차오르는 느낌, 확 올라온 느낌이다. 예, 예. 그리고 목에 덩어리가 지는 느낌이 있다. 그리고 화나면은 손이 떨린다. 소화가 안 된다. 이런 경우 중에서 최소 3가지, 4가지 있는 경우 이럴 때는 근처 의료기관을 찾아서 화병 상담해 보시는 게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3가지 정도면은 사실 네.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게요. 뭐 한 7가지, 8가지 돼야 해당인 줄 알았는데 3가지 정도면 저도 일시적으로는 좀 화병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일시적인 거고 만성적인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항상 웃고 있잖아요. 네, 네. 저도 지금 보니까 다행히 뭐 화병은 아닌 것 같은데 만약 지금 이렇게 자가 진단을 했을 때 혹시라도 화병이 의심이 된다면 내가 가진 화병이 치료를 해야 하는 수준인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료기관에서는 이 화병의 유무 그리고 병의 깊이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환자분들이 먼저 오시면은 상담을 먼저 합니다. 이 화병이 진단하기 전에 이게 정말 화병인지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증상, 그 설문지를 가지고 체크를 먼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언제부터 이 화병이 생겼는지,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증상이 정말 있는지, 그리고 어떨 때 증상이 심해지는지, 그리고 트라우마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지, 그거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화병이다라고 어느 정도 판단이 되면은 검사를 해봐요. 예. 제일 먼저 하는 검사는 이제 손쉽게 할 수 있는 검사인데 주먹을 약간 쥐고 가슴 사이에 있는 뼈, 이 가슴 사이에 뼈가 있어가지고 전중열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를 지그시 눌러보게 해요. 눌러보면 화병 있는 분들은 100이면 거의 99명. 굉장히 아파합니다. 예, 네. 예. 제 손을 잡기도 하고 너무 아프다 하면서 잡기도 하고 아 뭔가 찌릿한 느낌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네. 그럼 이분이 이제 화병이 좀 있을 수 있구나 의심을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네. 좀 더 객관적인 검사인데 첫 번째로는 적외선 체열 진단이라고 있어요. 이제 적외선 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의 이제 체온을 좀 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앞으로 재다 보면은 화병 있는 분들은 가슴 쪽, 특히 얼굴 위쪽으로 빨갛게 올라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화병이 있지 않나 의심해 볼 수가 있고 예. 네. 두 번째는 이제 심박 변이도 검사인데 화병 있는 분들 보면 거의 고혈압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EKG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디나미카라고 한의원에 있는 기기가 있는데 자율신경 검사가 있는데 검사를 해봐서 이 사람이 화병이다 아니다 요거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네. 그리고서 요 진단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한의학적으로 봐가지고 어떤 쪽인지 먼저 이제 보게 돼 있어요. 유형이라는 그렇죠, 거군요. 유형이죠. 예. 한의학적 유형에는 크게 5가지가 있어요. 네. 간기 울결도 있고 간양 상항 그리고 심신불교 기혈양호 그리고 다물 담요가 있는데 이 중에 제일 많은 거는 간기 울결입니다. 예. 말 그대로 간의 기운이 뭔가 울결 뭔가 이렇게 안에 울체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네. 특히 어머님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 이제 간 쪽에 뭔가 이렇게 누르면 아파하시기도 있고 그리고 네. 뭔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시면은 현맥이라고 간 쪽에 맥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간양 상황이라고 간의 양, 어떤 양이 위로 올라온 느낌. 이런 경우로 판단해서 치료를 하고
증상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아, 네. 네네. 압통이나 뭐 심박 변이도를 측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화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지 그 근원을 찾는다는 게 이 한의학적으로 좀 특징인 것 같은데요.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화병 때문에 오시는 환자분들을 많이 상담을 하실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유형 분들의 환자가 많은지도 궁금하거든요. 김 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제 이런 화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이제는 뭐 가정주부라던가 아니면 직장 내에 이제는 상사와의 관계에서 이제는 좀 소위 갑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예. 네. 이제 이런 쪽에 좀 끼이신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근데 요즘엔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이제 또 중간 관리자분 그래서 이 예전 약간 기성세대와 이제 신세대 간의 그 중간 갈등을 중재해야 되는 예, 좀 예. 중간 분들도 이제 조금씩 화병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또 보면 좀 폐쇄된 좀 집단 생활을 하는 분들도 이런 사람들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예, 예. 나는 이런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을 피할 수가 없고 계속 상대를 해야 되다 보니까 또 이런 분들도 화병이 있는 분들이 많으셔요. 네. 그래서 가끔 이런 화병이 있는 분들은 본인만의 시간을 가지시거나 좀 취미 생활을 하시고 좀 운동을 하셔서 이 쌓여 있는 화를 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를 좀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자, 나 혼자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억울함을 지속적으로 받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런데 사실 이런 감정에서 비롯될 수 있는 어떤 다른 정신질환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우울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우울증과 화병은 증상이 좀 비슷한 점도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특징에 대해서 이 원장님이 알려주시죠. 네. 그 화병이라고 사람을 진단할 수가 있는데 이때 보면 여러 가지 관별 진단들이 있어요. 예. 네. 이 사람 정말 화병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말씀하신 대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보면 좀 특징이 있어요. 체중이 좀 감소할 수 있고 식욕 감소, 화병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은 제일 큰 게 피로하고 우울한 기분. 예. 이게 제일 큽니다. 그리고 집중력 감소하고 특히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 죽음에 관한 생각. 이게 우울증의 특징이에요. 네네. 이제 화병은 그냥 화가 나는 거지만은 우울증은 뭔가 내가 이제 그만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화병 말고 우울증을 진단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감별할 진단들이 있는데 두 번째는 이제 불안장애라고 있습니다. 화병도 보면 약간 불안하고 아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불안장애 같은 경우에는 불안 및 과도한 걱정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심장 두근거림 이런 것도 있고요. 세 번째는 신체형 장애라고 이제 화병과 좀 다르고 좀 어려운 얘기 같은데 어떤 신체적인 증상을 약간 호소하는 느낌 이런 장애입니다. 네네. 환자의 관심이 어떤 자신에게 향해 있음.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어떤 뭔가 문제가 있고 이런 신체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한 신체화 장애인데 이런 것도 이제 구분을 해봐야 돼요. 예. 그 이외에도 PTSD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증상 그리고 갱년기 증후군, 격분 증후군, 갑상선, 고혈압 이런 것도 보면서 구분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약간 이 화병이 좀 광범위하게 보이는 거라고 한다면 그 안에 깊숙하게 들어갔을 때 뭔가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우울증도 이어질 수가 있고 네네. 그러다 보면 다른 것도 다시 반대로 우울증이 생기다 보면은 화병도 이어질 수 있고 그럴 수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럼 그 밖에 또 다른 신체 증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신체 증상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죠. 뭐 고혈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뭔가 어지럽거나 그리고 화가 많이 나거나 그리고 뭔가 민감해지는 증상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화병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또 이 화를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원장님 설명해 주시죠. 네, 한의학에서는 여러 가지 일단 먼저가 단기적인 증상을 완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당장 화가 올라와 있으니까 이 화를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침구 치료도 있고 약물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침구 치료 방법은 이제 혈자리가 있는데 전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슴뼈 사이에 있는 혈자리 네. 여기를 눌러줄 수도 있고 그리고 중환이라고 배꼽과 겸상돌기 사이 여기를 눌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약을 써가지고 환자의 화를 가라앉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탕약을 써가지고 이 환자가 간양 상하기나 하면은 간의 양을 꺼주는 처방, 감기 울견을 풀어준 처방 이렇게 네. 쓰기도 합니다. 네네. 그 이외에도 치료가 약침 치료가 있는데 약침을 경혈 부에 주입해가지고 얘를 전중에 주입할 수도 있고 여러 부에 주입할 수가 있어요. 예. 약침 치료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뜸 치료.
열이 올라오긴 하지만은 다른 부에 뜸을 떠가지고 열을 가라앉혀드릴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도 있는데요. 이제 환자분들 특히 이야기하다 보면은 의외로 그 사람 얘기하다 보면은 화가 갑자기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환자가 억울한 증상이 있고 이럴 때는 그 억울함 풀어주면은 조금씩 풀어주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지금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한의학적으로 이 네. 화병 치료에 권고되고 있는 한의학 정신요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예, 옛날에 책에 보면은 이제 이 화병이란 거는 하루 이틀만 생긴 게 아니라 예전부터 사람이 살아오는 때부터 생겼던 화병이라서 네. 옛날 책에 보면은 이제 이런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정병기요법이라고 네. 사람의 약간 기분을 변화시켜주게 간단하면 상담요법이죠. 상담요법을 사용해가지고 이 사람의 기분을 좀 변화시키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 지연고려는 이 사람 말을 해가지고 어떤 충고나 아니면 어떤 방법 생활습관 변경 이런 걸 충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오지상승은 이제 한의학적 이론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목화토금수 이론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어떤 게 많은지 보고 그걸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명상도 있고 한방 이제 음료 아니면 치료 아니면 저기 그 향기요법 같은 걸 이용해서 환자들을 네.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화병을 예방하고 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규칙적인 생활습관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네. 화병 같은 경우는 사람이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풀어주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취미생활 갖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 아까 대화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서 화를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사람 살다 보면 대인 관계가 있잖아요. 예. 또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화병제 나타날 때는 혼자 끙끙 앓는 게 아니라 초기에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신체 증상으로까지 확대가 될 수 있는 화병, 어떤 병이고 또 어떻게 대응하고 다스려야 할지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의보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안면신경마비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실 한 번쯤은 겪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네. 어렸을 때 갑자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는데 입 한쪽에서 물이 이렇게 줄줄줄 샌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안면신경마비의 일종이라고 한번 들었거든요. 네. 저도 아주 궁금한 점이 많은데 오늘 원장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안면신경마비. 이름에부터 신경이 들어가니까 좀 겁이 많이 나는데 이게 어떤 질병인지부터 김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예. 지금 안면신경마비는 뇌에서 나오는 신경 12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7번째인 안면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네. 그래서 안면신경은 얼굴 표정을 만들어주는 근육이 안면표정근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이 안면표정근이 대표적인 근육들이 눈을 감는데 사용하는 안륜근, 다음에 입을 오 하고 모으는데 쓰이는 구륜근,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 할 때 턱이 이렇게 위로 당겨지잖아요. 네네. 네네. 광대뼈에서 볼끝, 입술 입술 끝을 당겨 올려지는 이제 광골근이나 이제는 입술 아래가 턱 쪽으로 당겨지는 구각하재근 등의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균형이 안 맞으니까 너 입이 좀 삐뚤어져 보인다, 눈이 덜 감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네. 또 사람에 따라서는 청각에 이상이 있거나 눈물 분비량에 이상이 생기거나 맛을 좀 덜 느끼게 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시각적으로도 약간 좀 불편해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생활할 때 이 불편함이 정말 크기 때문에 만약 이 안면 신경마비가 발생을 했다면 치료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뭔가 이 안면 신경마비가 오기 전에 어떤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안면신경마비가 오기 전에 안면신경가 오려는 쪽이 양쪽 다 오는 게 아니라 얼굴 한쪽에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게 특징이네요. 예, 한쪽으로 오는 게 특징이에요. 예, 예. 네. 그래서 이 얼굴 이제 귀 뒤쪽에서 신경이 나오는데 갑자기 이 귀 뒤가
좀 아프다. 어. 이제 그게 아니면 약간 감기 걸린 것처럼 약간 몸이 으슬으슬 몸살 기운이 있다거나 네. 아니면 한쪽 얼굴 감각이 조금 둔해진 것 같다. 이제 이런 증상이 안면신경마비의 전조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예. 아,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안면신경마비가 왔다면 네. 그때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예, 이미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긴 했는데요. 네. 얼굴 표정근들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눈이 덜 감기고 하다 보면 자다가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요? 예, 이제 눈이 이제는 꽉 감아도 흰자위가 약간 보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제 안구건조증이 생길 수 있고 먼지 같은 게 들어오니까 각막에 상처가 생기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입이 마비가 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이 이제는 가끔 한쪽으로 새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침에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예. 물 마시는데 갑자기 정말 아무 느낌 없는데 네. 주르륵 흐렸다니까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바로 돌아왔나요? 아니죠, 저도 좀 치료를 오래 받았거든요. 예. 네. 그리고 양치질을 하는데 물이 똑바로 나가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휘어서 간다거나 맞아요. 네, 그다음에 가끔씩 한쪽 뺨 안에 있는 음식물을 씹어서 입안에 상처가 나기도 하시고요. 이제 뭐 휘파람이 잘 생기지 않다거나 네네. 이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안면 신경마비를 예전에 그 허준이라는 드라마에서 구안와사라는 병에 맞아요. 걸린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면서 알게 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흔한 병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안면 신경마비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던데 맞나요? 아, 예. 지금 최근 10년 동안 안면신경마비의 환수가 이제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네. 근데 이게 연령대를 분포를 보면 좀 다양한 연령대의 분포를 하고 계세요. 네. 물론 이제 사회생활을 주로 하는 이제 40대, 50대 이상의 분들도 많고 60대 분들도 많긴 한데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이제 노인들까지 발생을 하시거든요. 저 예. 같은 경우에는 뭐 5살 어린이가 온 걸 본 적이 있고 90세 할머니가 오신 거를 보신 적이 있고 예. 지금 이유 없이 갑자기 생긴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원장님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급속하게 이제 늘어나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이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예. 예전에 비해서 현대 사회가 좀 발전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농경 사회나 이런 사회 같은 경우 괜찮았는데 이제 사회 고도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잠도 잘 못 자고 이것 때문에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네. 이유로는 이제 식습관도 볼 수 네. 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약간 복합적인 탄수화물 먹다 보면은 염증이 일어나고 네. 이 염증 때문에 신경에 문제 생길 수가 있어서 그래서 더 발달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네.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안면 신경마비를 원인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특징과 함께 김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원래 안면신경마비라는 이 얼굴에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병들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여기선 대표적인 것들만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네. 외상성으로 이제는 골절 이후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나 다른 뭐 일반적이지 않은 질환들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뇌 이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중추성 이제 마비. 이제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이제 구안화사는 주로 말초성 마비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중추성 마비와 말초성 마비는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네. 가장 큰 특징이 우리가 뇌는 신경 교차가 이제 뇌에서 나온 신경이 우리가 중풍이 왔을 때 네. 사지에서는 반대쪽으로 증상이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중추성 마비에도 이제는 뇌 MRI나 CT를 찍어보면 반대쪽에 이제는 문제가 생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말초성 마비 같은 경우에는 뇌에서 나와서 귀 뒤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쪽과 이제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쪽이 같이 나타나시고요. 그다음에 안면신경 같은 경우에는 이마 쪽이나 이제 눈 쪽, 제가 아까 알륜근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이마 주름을 지을 수가 없고 한쪽 눈이 감기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예. 네. 중추성 마비가 있는 분들은 눈 감는 게 가능하시고 다음에 이마 주름을 지을 수 있는 게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 검사를 체크를 하려고 인상 한번 이마 주름 지어보세요, 눈 감아보세요라고 하면 말초성으로 마비가 오신 분들은 정말 이 한쪽만 지금 주름이 없고 한쪽은 주름이 펴져 계시고 예, 한쪽 예. 눈이 좀 덜 감겨 계시는 특징이 있어요. 네. 어.
그다음에 이제 윙크를 한다거나 이제는 오 하는 휘파람을 부는 거는 중추성 마비, 말초성 마비 동일하게 다 잘 되지는 않으시죠. 근데 그렇군요. 원장님 보니까 말초성 마비가 90%로 대부분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예. 그 이유가 있나요? 말초성 중추성 마비 같은 경우에는 결국 뇌에 문제가 와서 생기는 건데 큰 병이군요. 예, 그러니까 뇌의 어느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지 따라서 이런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으실 수도 있거든요. 네네. 네, 말초성 확률이 마비 좀 더 같은 말초성이 경우에는 높군요. 이제 귀에서 얼굴 쪽으로 오는 신경 부분에 이제 특정 부위만 타겟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안면마비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원인에 따라서 그 어떤 유형을 나눠본다고 하면 특히나 예후가 좋지 않은 안면마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원장님 이건 뭔가요? 예, 또 우리가 안면마비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될 때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생겼다. 물론 이런 이유를 염증 때문이다, 스트레스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드릴 수는 있지만요. 네. 네. 이런 마비는 그냥 벨마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벨마비. 네. 그래서 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에 이런 음,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벨마비라고 부르는 건데요. 네. 네. 이제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있고 또 후유증도 크게 남지 않으신 편이거든요. 이게 좀 보통의 경우겠네요. 예, 이게 네. 일반적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람세이 헌트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대상포진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안면신경마비가 나타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흔히 대상포진하면 많이 생각하시는 게 이제 한쪽 이제 늑골 이제 옆구리 맞아요. 쪽 쑤시고 통증이 심하고 이제 수포가 올라와서 아프다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이귀 주변에 있는 안면신경 쪽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수포가 어디 생기느냐? 이 귓바퀴나 귓 속에 수포가 생긴 분들이 가끔 계셔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대상포진으로 인한 통증을 칼로 쑤시는 것처럼 아프다, 참기 힘들다 이렇게 말을 드리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바로 귀 근처에 있으니까 두통이 심하고 이명이나 난청도 가끔 동반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리고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신경 쪽에 영향을 심하게 주고 가끔 잠복에 있다가 재발이 되기도 하다 보니 네. 해서 좀 후유증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치료를 잘 받지 않으시면 조금 더 많이 남는 편이고 치료가 좀 더 쉽지도 않으신 편이고요. 그렇군요. 네. 야, 지금 후유증만 보더라도 벨마비, 그러니까 일반적인 안면신경 마비인 경우에는 한 5% 정도인데 이 대상포진으로 인한 이 람세이언트 증후군은 40% 정도가 후유증이 남는다고 하니까 정말 이제 예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그 일반적으로 그 안면신경 마비라고 말하는 그 벨마비에 대해서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자, 김 원장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예, 한의학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표현이 이제 구안화사, 맞아요. 눈이랑 이제 입이 삐뚤어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네. 외에도 구와, 구벽, 뭐 구금화사, 이제 구금안압 등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요. 네, 이거를 길게 설명드리면 복잡하니까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얼굴에 있는 우리가 한의학에서 경락, 뭐 경혈, 경락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면 발생한다. 그래서 흔하게 얘기하는 게 한열, 온도가 맞지 않을 때, 그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을 때, 예. 또 외부 사기, 뭐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외부 물질이 바로 신경에 들어와서 생겼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나중에 네. 또 풍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한의학에서 이제 풍은 뭐 여러 가지 용례가 있긴 하지만 이제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풍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런 구안화사, 이런 안면신경 마비 증상이 전날까지는 괜찮았던 사람이 자고 네. 일어나니까 갑자기 돌아가 있더라. 맞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것처럼 갑자기 나타나고 변화가 많이 있더라 해서 이제 풍 때문에 안면마비가 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자, 한열이라든지 혈액순환이라든지 외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데서 원인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이 안면신경 마비 어떻게 치료해 주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한의학에서 쓰는 여러 가지 치료법들은 결국 안면신경의 기능 장애로 회복을 하는데 이제 신경이나 근육에 이상이 생기니까 이게 퇴행하는 거를 방지를 하고 안면신경의 재생
속도를 빠르게 촉진시켜주면서 후유증 예방을 목적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가장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침 치료인데요. 네. 이제 침 치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전통 한의학식으로 얼굴 주변에 경혈이나 경락 그리고 손발이나 다른 부분에 침을 놔서 치료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 예. 아까 앞에서 이제 안면 표정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근육 자극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이제 근육 위주로 침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 이제 면역력 증강이 되는 효과도 노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침을 넣으면 빠지면 섭섭한 게 전침 치료겠죠. 아, 네. 네, 전침 치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신경을 자극을 해서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해줄 수도 있고 이제 뇌 가소성을 회복을 한다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는데 뇌 가소성은 신경이나 뇌는 완벽하게 손상되지 않으면 결국 재생이 돼서 돌아오는데 이런 재생력을 이제 뇌 가소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전침을 걸어주고 전극을 올리다 보면 안면 표종근들이 이제 떨리면서 운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동을 시켜주는 치료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또 특이하게 쓸 수 있는 치료가 매선 치료가 있습니다. 어. 네, 매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통증 쪽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이런 안면신경 마비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근육에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을 해서 환자에 따라서 다른 부위의 매선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상대적으로 이런 이마나 눈 부분은 증상이 약하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멍이 잘 들고 붓기가 심하다 보니까 그 부분 잘 하지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입 주변으로 이제는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아, 네네. 네네. 안면 신경마비의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이 안면 신경마비 같은 경우에는 그 무엇보다도 치료를 하는 골든타임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안면신경 마비 같은 경우에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첫날부터 3일, 2, 3일 내에는 갑자기 악화가 되다가 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좋아지시는 분들이 특징이 있기는 하세요. 그렇지만 자연적인 치료를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이제 빠르게 이제는 회복을 시켜드리는 게 중요하고 2, 3개월 내에 회복이 시작되지 않거나 6개월이 지나도 회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예후가 불량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치료 기간 중에 이게 한의사도 그렇지만 환자도 함께 노력을 해야 병을 빨리 극복할 수 있을 텐데요. 자, 환자는 어떤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하는지 이 부분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예,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아무래도 안면신경 마비 증상은 바로 눈에 보이다 보니까 이제 거울을 자주 보시면서 이제 내가 오늘은 어느 정도 좋아졌나 이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는데 스트레스를 더 줄 수가 있어서 이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환부는 늘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이제 근육 마비가 돼서 내가 원하는 동작이 되지가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운동을 해주셔서 근육이 굳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표정 짓는 연습이군요. 예,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로는 금물이죠. 그래서 네. 잘 드시고 잘 주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군요. 네. 자, 발병 초기에 자각을 해야 하고 또 특히나 치료의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 안면 신경마비 오늘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주요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보시죠. 한의학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코너 무엇이든 물어보감입니다. 자, 의학에서는 사람의 몸을 어떻게 분석을 하는 그 방법에 따라서 이제 양의학과 한의학으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사실 뭐 뼈라든지 근육이라든지 뭐 혈액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한의학에서는 우리 인체를 뭘로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는지 그 전통적인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기혈정진액. 저희도 지금 이제 MC지만 이 네 가지 설명해 보라고 하면 딱히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거의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자, 기혈정진액.
이게 한의학에서 자주 나오는 말인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김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이 기혈정 진액이 사실 한의사 원장님들마다 물어보면 다 조금씩 대답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답이긴 한데요. 네. 예, 그만큼 이제 중요하고 복잡한 개념이라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다들 이제 혈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인체에서 보이는 이제는 빨간 액체, 혈액, 순환을 해야 되고 영양물질을 공급해주는 물질. 이거는 그래도 다들 감을 잡으실 수 네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 순서를 제가 좀 바꿔서 쉬운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 그다음에 진액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단어 용어인데요. 네. 진액 같은 경우에는 혈을 빼고 노폐물로 볼 수 있는 땀 그리고 소변을 제외한 이제는 나머지 이제 액체라고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변과 땀을 제외한 액체들. 네. 네네. 그러니까 피도 아니고. 네, 그렇죠? 피도 아니고 네네. 그래서 뭐 침이 뭐 많이 마른다거나 우리가 네. 안구 건조가 있다거나 이제 눈물이라든지 네, 이런 그런 것들이요. 거는 이제는 또 이게 없으면 너 진액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네.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그 문제 이제 기와 정인데 그러니까요. 일단 기하고 정은 약간 한자 파자부터 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오, 같아요. 네. 기도 그러고 정도 보고 자세히 보면 이제 쌀 밑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밑에요. 예. 네네네. 기는 속에 들어가 있고 네. 정은 왼쪽에 붓으로 붙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뭔가 이제는 먹어야 된다. 사람의 생명과 뭔가 관련이 되는 거다 하고 뭔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오실 건데요. 예, 네. 이 기는 연기를 뜻하는 한자와 쌀미가 합쳐져 있는 한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사를 했을 때 생기는 뭐 근본적인 에너지, 활동력, 다음에 기운 이런 쪽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네네. 같고요. 네네. 이제 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복잡한데 정은 선천지정이 있고 후천지정이 있는데 네. 선천지정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제 인체의 근본적인 구성 물질,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연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료. 네. 이제 후천지정은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제 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연료라고 이해를 쉽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 안에도 지금 구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체력이 튼튼한 사람은 이 사람은 선천지정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구나. 그다음에 이제는 조금 어릴 때부터 허약한 사람들은 너 선천지정이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과로를 하거나 무리한 사람들은 지금 후천지정을 지금 많이 꺼내 쓰고 있네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네, 자, 이해가 됐습니다. 네. 저는 이게 왜 기혈정 진액을 함께 묶어서 얘기하지라고 좀 궁금했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다 인체 구성 물질인 것이고 이 진액 같은 경우는 노폐물을 제외한 체내의 물이고 기는 에너지, 정은 인체의 어떤 연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것들이 부족을 하게 되면 뭔가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앞서서 이제 화병에 대해서 좀 다뤘으니까 궁금한 게요. 이 화병 같이 조금 무언가를 계속 쌓아두고 막 이렇게 되면 이 화가 위로 뻗치면서 진액이 마르게 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화병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화병, 화 때문에 생기는 병인데 네. 우리가 아까 젖은 입고 불 근처에 가면 옷이 마르지 않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화병이 있는 분들 보면은 이제 안에는 진액이 말라가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어떤 균형이 깨져서 병이 생기는 거 많아요. 예. 눈이 뻑뻑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입이 마를 수도 있고 열이 올라와서 두피열 많아가지고 탈모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화가 열을 뜨면은 진액이 말라서 여러 가지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원장님, 진액은 아까 노폐물을 제외한 체내 물이라고 했으니까 물을 단순히 많이 마시면 진액이 보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예,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네네. 실제로 물을 마시는데 거의 대부분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화가 많으면은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다 말라버리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면 도움을 낼 수 있지만은 이게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단순히 뭐 물을 마신다고 진액이 보충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원장님들이 이게 지금 진료를 보시다 보면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이 기혈정 진액 중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긴 분들을 좀 자주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제 너무 광범위하다면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는 또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건 김 원장님께 좀 설명해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같은 날씨에는 이제는 땀을 많이 흘리면서 이제는 기가 허해진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좀 지쳐요, 사실. 예, 그래서 네네. 실제로 이럴 때 쓸 수 있는 처방이 이제 생맥산이라는 처방이 있고요. 네. 청서익기탕이라는 처방도 이제 우리가 여름에
자주 사용하는 처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물질들이 이제 부족해지거나 그러면 이제 보충을 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질 것 같은데 이럴 때 이제 보약을 먹게 되는 건가요, 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보약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은 좀 기가 부족하다, 혈이 부족하다, 정이 부족하다, 진액이 부족하다 이런 거를 임상 증상과 이제는 진찰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사람들은 네. 이제는 혀 상태나 아니면 진맥 음. 아니면 배를 눌러보는 복진이나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게 제일 부족한 것 같은데라고 명확하게 목표를 잡고 치료를 하는데 요즘에는 좀 복합적으로 생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전 또 궁금한 게 이게 기혈정 진액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기가 부족하게 되면 나머지 세 가지도 부족하게 되고 이게 계속해서 좀 순환이 일어나는지도 궁금한데 김 원장님 이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이게 또 동의보감에 보면 이게 순서들이 굉장히 헷갈리게 돼 있는데요. 네네. 이제 어떤 네. 문구에서는 이제는 기가 정을 만든다 이렇게 돼 있고 또 다른 문구에서는 이제 정이 기를 만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다 이런 문장들을 찾아서 보다 보면 약간 순환 논리에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만큼 네네네. 그냥 다 중요하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서로 다 연관이 있다. 네, 서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기혈정 진액 같은 것이 이제 사실 남성보다는 좀 여성분들한테 조금 더 좀 예민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 생리도 하고 나중에 아이도 이제 키워야 되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면 여성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자, 이건 이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한의원은 가장 많은 질병 중 하나가 이제 생리 경강기 연장이라고 생리가 좀 늦어진다, 혹은 과소월경, 네. 월경이 좀 이제 나오는데 많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혈이 부족하면은 몸에 혈이 부족하다 보면은 생리량도 적어지고 기가 부족하다 보면은 생리 주기도 많이 길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여성 질병과도 같이 연관성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기혈정 진액을 잘 보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감에서는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인 혈 그리고 정 진액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여의보감 너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대신해서 원장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의보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